우리가 어차피 100년 살게 되는데 남들은 90대부터 5년 아프고 돌아가실 거, 나는 50대, 60대부터 40년 이렇게 아플 수도 있다. 근육 건강은 내가 미래에 어떻게 살게 될지 좌우하는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먼 미래에 치매가 발생할 가능성, 노쇠가 발생할 가능성, 또 사망의 가능성도 증가되죠. 근육 건강을 가장 쉽게 자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설화산병원 노년내과에서 근무하는 정의원입니다. 걷는 속도는 사람의 건강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한 가지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리, 그러니까 중추신경계의 기능부터 신경, 말초신경, 근육, 그리고 관절 건강까지 모든 게 적절해야 보행이라는 과정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보행 속도는 한 사람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고요. 물론 인구 집단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지 기능과도 연관이 있고 우울증 정도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 또 미래에 어떤 질병이 발생할지, 그러니까 낙상이라든지 골절, 노인의학적인 나쁜 예후가 발생할 가능성들도 예측할 수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보행속도는 근감소증이라는 병을 진단하기 위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보통 보행속도, 악력, 손으로 쥐는 힘이죠. 그리고 근육량, 이 세 가지를 알면 근감소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육 건강은 내가 미래에 어떻게 살게 될지를 좌우하는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근육 건강이 나빠서, 그러니까 신체 기능도 나쁘고 이동성이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먼 미래에 치매가 발생할 가능성, 노쇠가 발생할 가능성, 또 사망의 가능성도 증가되죠. 뿐만 아니라 근육 건강은 내가 잘 먹을 수 있을지, 내가 화장실을 잘 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근육이 빠지게 되시면 팔다리에 있는 근육만 빠지는 게 아닙니다. 음식을 삼키기 위한 삼킴 근육도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근육이 빠진 분들은 단백질을 더 드셔주셔야 되는데 아쉽게도 고기를 삼키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유동식을 하셔야 되시게 되시고 나중에는 콧줄을 넣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코어 근육, 숨쉬는 횡격막부터 그 밑에 골반저 근육, 그리고 등 근육과 복근을 다 포괄하는 근육인데 코어 근육이 취약해지게 되면 위식도 영유가 잘 생깁니다. 왜냐하면 횡격막이 얼마나 식도를 잡아주느냐에 좌우되는 질병이기도 하거든요. 먹고 소대변 보고 이런 기능들에 다 영향이 있는 것이고요. 또 골반저 근육 기능이 나쁘게 되면 방광의 기능, 그러니까 배뇨의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궁이나 이런 것들이 아래로 탈출하기도 합니다. 탈장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처럼 근육 건강은 이동성, 그리고 내가 어디서 살게 될지, 간병이 필요할지를 결정하는 인자일 뿐만 아니라 특히 노년기에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너무너무 필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년기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동화저항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권고할 수 있는 단백질 섭취량이 체중 1kg당 1.2에서 1.5g이 됩니다. 그러니까 60kg 체중이라고 하면 하루 72g에서 90g 정도의 단백질을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논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단백질을 근육 합성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비교적 균등하게 나눠서 복용을 하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식사를 하시게 되시면 저녁에 고기 반찬을 많이 드시게 되시니까 저녁에 더 단백질이 몰리게 되는데요. 연구를 해보면 근육을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을 균등하게 나누는 게 좋겠습니다. 어떻게 먹어도 일단은 단백질 요구량을 맞추어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선 내가 총 칼로리를 충분하게 섭취하고 있는가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중이 빠지는 방향으로 내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단백질 섭취량을 맞춰준다고 해서 근육이 늘어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선 총 칼로리를 맞추고 두 번째로 1일 단백질 섭취량 아까 말씀드렸던 1.2g에서 1.5g을 맞추고 세 번째로 BCAA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원료가 되는 루신을 충분히 섭취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 통상적인 한식을 섭취하시게 되시면 고기 반찬을 챙겨 드시지 않는 한 1.2g에서 1.5g을 드시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성인들은 체중 1kg당 하루 0.8g이 권장량이기 때문에 한 끼에 고기 1인분씩 이렇게 드시면 오히려 단백질이 오버될 가능성이 있지만 어르신들은 또 식욕이 떨어져 있고 배꼴이 작아서 많이 못 드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정말 제가 진료실에서 근감소증 어르신들 진료하다 보면은 밥 반 공기에 김치 조금에 밑반찬 조금 드시는 걸로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80대로 가시게 되시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고기를 씹기 어려워하시거든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어려워서 단백질 보충제가 아무래도 필요한 수밖에 없습니다. 단백질 보충을 통상적으로는 하루에 한 20g 내지는 30g까지 해줄 수가 있는데 하루에 드시는 식단과 식사량을 관찰을 하고 여기서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보충제의 사용도 개인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동화 저항을 설명드렸는데 동화 저항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잘 알려진 게 루신이라는 아미노산을 섭취하는 겁니다. 루신은 동물성 단백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식물성 단백질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보다 아미노산 흡수가 되는 정도가 낮습니다. 쉽게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동물성, 그러니까 유청 단백질과 비교했을 때 통상적인 식물성 단백질은 한 30% 정도 더 효율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연구를 해보면 이 비율을 맞춰서 식물성 단백질은 한 1.5배 정도를 드셔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시면 문제가 없고,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mTOR를 잘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에서는 과도한 단백질은 가속노화가 되기 때문에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 식물성 단백질만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반대로 노년기, 그리고 근감소가 있으시고 삼키시는 것도 어렵고 이런 분들은 동화 저항 당연히 있기 때문에, 또 많이도 못 드시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을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역시나 어떤 분이 드시느냐에 따라서 그 질문은 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5세이신 근감소가 있고 보행 속도가 떨어진 어르신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 푹 삶은 고기라든지 아니면 계란찜 이런 것들이 좋은 음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만한 45세의 남자다, 그러면 렌틸콩이 가장 좋겠죠. 일단은 본인이 어느 정도의 연배인지와 내가 비만한가 비만하지 않은가, 근육은 많은가 부족한가, 나의 질병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권장할 수 있는 식단의 종류와 드셔야 되는 양과 단백질 보충의 특성도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정말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 정말 많은 분들이 반대 방향으로 하셔서 몸을 오히려 더 고생스럽게 해서 오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젊고 건강하신 분들이 체중도 많이 나가시는데 동물성 단백질 많이 드시고 그런 것들 때문에 간 수치가 나빠지신다든지 비알코올성 간질환이 생겨서 오신다거나, 반대로 연배 있으신 분들인데 너무 채식을 하시고 식물성으로 드시고 칼로리를 적게 드시면서 근력 운동 안 하시고 걷기 운동 많이 하셔서 더 빠지시거나,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정말 절반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근육 건강과 관련해서도 전문가와 상담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근육 건강을 스스로 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쉽게 자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링 테스트라고 불리는 것인데, 아래쪽 다리를 둘러서 손으로 잡아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두 손가락이 닿으면 근육이 너무 없는 것이죠. 근육이 부족한 건데, 근감소증을 시사하는 소견입니다. 동화 저항이라는 현상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젊고 건강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 똑같은 양의 근력 운동과 단백질 섭취를 해줘도 근육이 그만큼 형성되지 않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은 첫 번째는 근력 운동 정도입니다. 물론 머리부터 말초신경, 근육까지의 모든 것들이 다 건강해야 될 것이고요. 근력 운동을 해서 물리적인 자극이 충분히 가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전체적인 영양 섭취와 단백질 섭취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노화가 진행이 되면 세 번째 요인, 동화 저항, 그리고 이화적 인자라는 게 있는데, 동화 저항은 똑같은 운동을 하고 단백질 먹어도 근육이 안 만들어지는 거라면, 이화적 인자는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염증이 있거나 해서 근육이 녹아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두 가지를 그냥 다 합쳐서 동화 저항이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왜 생기느냐? 첫 번째로는 인슐린과 관련된 경로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에서는 몸속의 영양 상태가 충분해도 근육으로 에너지가 들어가기가 어렵고 근단백질 합성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염증이 있습니다. 만성 염증을 경험하는 사람은 근육단백질의 합성이 진행되는 것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이 염증과 비슷한 걸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습니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라고 하는데, 코티솔이 약으로 먹거나 스트레스를 받아도 근육단백은 형성이 잘 되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화와 연관돼서 떨어지는 것이 남성엔 테스토스테론, 여성엔 에스트로겐이 있는데, 이런 성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 근단백질 형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노인, 만성질환이 있거나 만성염증이 있는 분들, 그리고 대사질환이 있는 분들은 근단백 합성이 잘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동화 저항은 굉장히 불리한 현상이죠. 왜냐하면 만성질환이 있고 노쇠가 있고 노화가 있으면 나는 더 단백질을 먹고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잘 생기지 않는 악순환 현상인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연배가 있는 분들, 지병이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근력 운동을 더 하셔야 되고 단백질도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이 먹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동화 저항이 생기지 않게 만들려면 젊어서부터 가속노화를 경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젊어서 가속노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노쇠해지고 근감소증이 심하다, 이런 것들은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내재 역량이나 노화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해 하시는 경우가 많고, 특히 아직까지 아파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건강관리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와닿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젊으신 분들, 20대, 30대, 그리고 40대 초반
혈관에 아직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 내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운동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자는지가 나의 몸의 노화 속도를 0.5배속에서 2.5배속까지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하게 만들고, 우리가 어차피 100년 살게 되는데 가속 노화를 경험하시게 되시면 정말 남들은 90대부터 5년 아프고 돌아가실 거, 나는 50대, 60대부터 40년 이렇게 아플 수도 있다. 물론 정말 많은 질병들이 운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또는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것도 참 많은데, 또 정말 많은 질병들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고 건강관리를 조금 더 일찍, 제발 아프기 전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돈 모으는 거랑 정말 비슷한데, 젊어서 돈 모으기가 쉽지가 않은 것처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이가 들면 젊어서 미리 돈 모을 거를 후회를 하듯이 건강도 장기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댄 뷰트너라는 연구원이 전 세계에 100세 이상의 노인들이 암 없이, 만성질환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는 곳을 조사를 했는데요. 그곳은 암이 없는 곳으로 유명하고요. 오히려 암이 있다가도 치료가 되는 기적적인 일도 많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노화도 당연히 더디게 일어나겠죠. 이곳에서 주로 하는 식습관은 노화 가속화가 일어나면 대부분 질병으로 굉장히 빠르게 이어집니다. 젊은 당뇨, 젊은 암, 젊은 치매까지 노화가 빨라질수록 당연히 질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는 체내에 꼭 필요한 영양이 들어오지 않고 독소가 많이 유발이 됩니다. 특히 여러 가공식품을 먹으면서 크게 증가하는 게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는 당연히 몸에 생길 수밖에 없지만 과하게 생길 경우에는 정상적인 세포들, 혈구 같은 면역 세포들을 굉장히 손상시킵니다. 위나 간이나 장 같은 장기들의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막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노화 방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우리 몸의 작용은 바로 혈당과 염증을 예방하는 겁니다. 혈당 조절이 안 돼서 일어나는 수많은 질병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염증으로 인해서 대부분 만성질환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혈당을 잘 조절하고 염증을 예방할 수 있는 음식이 노화에 가장 좋습니다. 두 가지를 지킬 수 있는 음식으로는 과일을 추천을 드립니다. 과일을 아침 식사로 또는 점심과 저녁에도 간식으로 먹기도 하는데요. 이 과일을 통한 노화 방지, 혈당 염증을 충분히 지킬 수가 있고, 오히려 염증이 많았던 분들도, 또 혈당 조절에 실패했던 분들도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 세포가 빠르게 늙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세포는 건강한 영양 환경이 제공이 되면 계속 분열을 하지만, 영양 결핍 상황이 되면 세포가 제대로 잘 자랄 수가 없죠. 사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식사를 하게 되면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방이 부족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열량 중심의 식사는 하기가 쉬운데, 살아있는 음식에 들어있는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는 섭취하기 어렵습니다. 노화의 촉진제라고 할 수 있는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식물 영양소가 필요한데요. 바로 과일 속에 이 식물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죠. 브로콜리나 당근, 비트 같은 이런 채소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과일과 채소를 하루 식사에 무조건 50% 이상 꼭 드시는 것 추천을 드립니다. 노화 방지제이면서 수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과일에 별명을 이렇게 지었는데요. 최고의 영양제이자 최고의 해독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과일의 9대 영양소 안에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이 다 담겨 있고, 또 이 성분으로 인해서 간 해독과 또 장 건강, 신장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과일을 먹게 되면 여성분들은 한 3일 만에 다 느낍니다. 피부가 좋아졌어요. 내 피부가 화장을 잘 받는다고 느끼거든요. 물론 바깥에서 바르는 화장품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너 뷰티라고 하죠. 내 몸속에 있는 독소를 다 제거하고 영양이 잘 채워지면 피부가 굉장히 맑아지고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성 변비 있는 분들에게 효과가 좋습니다. 장 건강에 꼭 필요한 수용성 식이섬유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장에는 또 굉장한 마이크로바이옴이 살고 있죠. 변비가 해결이 됩니다.
이것도 한 2, 3일 만에 해결이 되고, 특히 만성변비 있으신 분이라면 2, 3일 정도 과일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거의 대부분 좋아지십니다. 오랫동안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 자율신경계 기능 장애로 인해서 조금 오래 걸리기도 하는데요. 젊은 여성이 변비다 그러면은 굉장히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위 기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에게 바나나하고 두유, 아몬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면역 주스를 만들어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위산이 많고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단맛 위주의 과일,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과 채소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간 건강입니다. 빠르게 다이어트 하고 싶으신 분들, 면역력을 올리고 싶으신 분들, 핵심 장기는 간입니다. 간 영양과 간 해독에 좋은 성분들이 다 과일에 들어있기 때문에 간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요즘 너무 심각하게 췌장 건강이 망가져 있어요. 그것은 당뇨 전 단계 인구가 우리나라 2022년 기준으로 약 2200만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절반이 당뇨 전 단계와 당뇨 인구인데요. 저는 너무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주식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바로 이 췌장이 자극을 받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과일 식사입니다. 우리가 쌀밥 위주의 식사를 하다 보면 분해가 되면 다 포도당이에요. 췌장에서 분비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에 의해서만 당으로 몸 곳곳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과일은 포도당, 과당, 자당 그 비율이 3분의 1 정도로 적어요. 또 전체적인 양도 적기 때문에 크게 췌장을 자극하지 않아요. 과당 같은 경우는 간에서 또 바로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췌장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음식이 쌀밥보다는 과일 식사가 됩니다. 또 요즘 제3형 당뇨라고 알려지는 알츠하이머 치매, 뇌 질환도 역시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장의 기능하고도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하고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뇌 건강에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바로 과일 식사입니다. 이 과일이 부족해서 우리 현대인들이 많은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닐까, 여기까지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일을 스마트하게 먹기 위해서는 일단 과일은 반드시 식전에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는 아침 식사로 드시면 좋습니다. 아침에 드실 때는 좀 든든하게 드시기 위해서 500g 정도 과일을 추천을 드리고 사과 중과 정도 사이즈 2개 정도 분량이면 좋습니다. 과일이 만약에 내가 사과를 먹었는데 속이 쓰리다, 그래도 사과가 좋으니까 계속 먹어야 된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나에게 맞는 과일이 제일 좋아요. 2, 3가지 정도의 제철 과일로 내가 먹었을 때 편안한 과일 섞어 먹기보다는 하나씩 드시고 그 다음 과일 드시고 그 다음 과일 드시는 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점심과 저녁에도 식전에 과일을 하나씩 더 드시게 되면 나쁜 음식을 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들고요. 설사 나쁜 음식을 먹었더라도 해독 기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대신 과일은 갈아 먹거나 과즙의 형태로 드시면 좋지 않습니다. 과일은 가는 순간 당분이 다 쪼개지면서 혈당으로 굉장히 흡수가 빨라집니다. 과일 속에 들어있는 너무나 좋은 식이섬유들이 또 제거가 됩니다. 과즙으로도 혈당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즙으로 드실 때는 채소즙은 괜찮아요. 당분이 쪼개지는 과즙과 과일 주스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드셨다가 저혈당증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또 염증이 더 심해지기도 할 수 있으니까요.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포에 칼로리는 많지만 필요한 원료들이 되는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한 식사를 하게 되면 세포가 빠르게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텔로미어라는 유전자가 세포 안에 있는데요. 수명에 연관된 유전자입니다. 여기에 나쁜 음식을 많이 먹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러면 텔로미어의 길이가 빠르게 짧아지게 됩니다. 결국 노화도 빠르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텔로미어가 짧아지지 않게 만드는 방법으로는 최대한 가공식품을 절제하고 또 당분이 많은 음식을 절제하고 여러 항산화 성분이 많은 과일, 채소류, 또 오메가3가 많은 비타민 E가 풍부한 견과류, 이러한 좋은 식물성 기름, 올리브 오일 같은 기름들이 노화를 방지하는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댄 비투너라는 연구원이 전 세계에 100세 이상의 노인들이
암 없이, 만성질환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는 곳을 조사를 했는데요. 전 세계 5대 섬을 발표했습니다. 그곳은 암이 없는 곳으로 유명하고요. 오히려 암이 있다가도 치료가 되는 기적적인 일도 많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노화도 당연히 더디게 일어나겠죠. 이곳에서 주로 하는 식습관은 식물성 위주의 음식입니다. 때로는 고기도 먹는데요. 총 칼로리의 5% 이내로 적게 섭취하는 편이고요. 노화의 속도를 줄이려면 최대한 자연식 위주, 과일, 채소류, 또 식물성 기름 이런 음식들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성질환이라고 할 수는 다양한 병들을 다 예방할 수 있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을 하면 당뇨병, 지방간 고지혈증, 고혈압, 뇌 질환인 알츠하이머, 치매까지 이 모든 병을 다 예방할 수가 있고요. 활성산소가 많이 중화가 되시는 항산화제, 그런 과일, 채소를 드시게 되면 역시 암을 또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암 역시 몸에 독소가 지나치게 쌓였을 때 일어나는 환경이 제공되기 때문에 암이 생기는 거죠. 노화를 예방하는 음식을 먹게 되면 이 다양한 만성질환들을 같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최대한 식물성 단백질을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 식물성으로도 굉장히 단백질이 좋은 게 많죠. 두부, 낫또, 청국장, 된장, 두유로 말씀을 드리고, 가공된 게 불편하다 하신 분들은 콩물을 또 갈아서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버섯류에도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녹광색 채소에도 식물성 단백질이 있고요. 해조류에도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무조건 소화가 잘 되는 것, 부담이 안 되는 음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식물성 단백질을 드시는 것이 노화 방지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노화를 촉진하는 식습관 중에 하나는 우유와 유제품 섭취입니다. 우유를 오랫동안 연구했던 기관에서는 우유 섭취를 많이 했던 어느 국가의 여성들이 오히려 골다공증이 더 많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유에 있는 인과 칼슘이 문제인데요. 우유를 많이 먹으면 몸을 산성화시킵니다. 이 산성화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칼슘을 빼내서 뼈를 더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는 거죠.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유제품은 안전하지 않냐라고 하시는데요. 모태 성분이 우유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유, 치즈, 요구르트 이런 유제품들은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고 뼈를 약하게 하거나 또 노화를 더 촉진시킵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 요즘 조숙증이 많잖아요. 빠르게 성장하는 것은 빠르게 노화를 가져옵니다. 그 이유는 우유에 들어있는 또 IGF-1이라는 성장 호르몬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유도 역시 노화를 더 촉진시키는 음식이기 때문에 드시지 않는 것이 더 건강에 좋습니다. 대부분 빠른 노화의 원인은 크게 좀 세 가지 라이프 스타일을 볼 수 있는데요. 너무 외부 음식만 먹는 것. 이렇게 지나치게 외부 음식만 먹게 되면 그 속에 들어있는 첨가물들 때문에 몸에 독소 축적이 빠르게 일어나고 여러 장기들의 기능 장애가 오게 됩니다. 그냥 하루 한 끼라도 자연의 음식을 먹는 방법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너무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수면 부족 상태로 생활하는 것. 밤 사이에 우리 몸이 회복될 수 있는 상태로 바뀌거든요. 멜라토닌 호르몬의 결과로 생체 리듬이 안정적으로 또 몸에 나쁜 것들이 제거가 되고 청소하는 이런 작용들이 밤사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너무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으면 이런 모든 활동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체내 독소, 불필요한 세포들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이런 요인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스트레스입니다. 심리적인 불안감이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봤을 텐데요. 뭔가 중요한 어떤 프로젝트 발표가 있거나 중요한 시험이 있거나 이런 걸 앞뒀을 때 우리 몸이 소화기가 위축이 되고 체하기도 하고 장에서 막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스트레스 외에도 내가 만약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면 내 온몸에 이것은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이 호르몬 때문에 몸에서 혈당이나 혈압이나 근육작용이나 염증작용 이런 것들이 더 나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검진 받으러 갔던 환자가 당신이 암 1기입니다. 좀 초기 정도였는데 너무나 공포스럽게 느낀 이 사람이 2주 안에 사망했다라는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게 되면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혈당 문제, 염증 문제들을 더 가속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까지도 좀 풀 수 있는 자기만의 좀 방법들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장수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 대부분 식물성 음식 그리고 소식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 과식을 하면 항상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활성산소도 많이 나오고 수명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음식은 사실 생각보다 더 적을 수 있어요. 하루에 80% 미만으로 좀 적당히 배고프게 먹으라고 합니다. 노화를 방지하는 좋은 습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숙면입니다. 굉장히 잠이 부족할 때는 삶의 질과 온몸에도 장기의 건강 상태가 빠르게 달라집니다. 적게 잘수록 노화를 촉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좋은 숙면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은 굉장히 다양한 여러 요인들이 건강을 결정하는데요. 행복한 감정,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노화는 굉장히 빨라집니다. 행복한 감정을 늘 만들어내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라이프 스타일 만들어 가시면 노화는 더디게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 때 근육량은 1년에 1%씩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점점점 근육이 줄다 보면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겠죠. 기초 대사량이 줄어드니까 똑같이 먹게 되면 살이 찌는 거예요. 살이 찌면은 그만큼 관절에 무리가 가고, 관절 무리가 가면 아프니까 또 운동을 안 하고,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은 줄어들고, 이런 악순환이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유산소보다는 일단 근육이 좀 좋아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노년에도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을 한 3가지 정도 추천해 드리면요.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죠.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설명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게 91년도 우리나라 인구 추이와 2021년 인구 추이와 51년을 예상한 그래프를 이제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재밌는 게 91년도에는 이 중위 연령,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간이죠. 중간 연령이라는 거는 그 사람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의 숫자가 같다는 거잖아요. 딱 중간이라는 거잖아요. 91년도에는 28세였습니다. 28살이면 내가 딱 중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시비를 걸어도 나보다 어릴 가능성이 한 반은 되는 거예요. 근데 2021년 얼마 전이죠. 그때는 44세입니다. 그러니까 28살은 어디 가서 명함을 못 내밀죠. 시비 걸렸는데 다 나보다 형들이란 얘기니까. 44세쯤 돼야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절반은 나보다 많을 거고 절반은 적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2051년이 되면 이건 예상이긴 하지만 중위 연령이 59세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적어도 59세가 돼야 어디 가서 나 나이 좀 먹었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1년도에는 28세가 넘으면 어른 대접을 받았지만 현재는 44세가 돼야 하고요. 2051년에는 59세가 돼야 어른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고령화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 등급을 매기는 기준들을 보면은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게 혼자서 화장실을 가서 일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동작을 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근데 고령화 시대가 됐을 때 내 몸이 건강이 좋지가 않으면 이것들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도와줘야죠. 그만큼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고 내가 이런 능력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우울증이 오게 되고 그럼 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건강하셨다가 급격하게 건강이 나빠져서 등급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요. 대부분은 넘어져서 오세요. 넘어져서 어딘가 골절이 생기고 그 골절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급격하게 근육이 감소가 돼요. 그러면서 앞에 얘기했던 그런 개인 위생을 챙기는 것, 화장실을 가는 것,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어져서 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균형을 잡는 근육들이 발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근육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운동이 가장 손쉽고 좋은 방법이 되겠죠. 노년에 유산소 운동보다 근력 운동을 더 추천하는 이유는요. 유산소 운동을 하려면 근육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요. 근육이 없으면 유산소조차도 못하겠죠. 그래서 근력 운동이 더 중요한 거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 때 자연스럽게 근육량은 1년에 1%씩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점점점 근육이 줄다 보면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겠죠. 기초 대사량이 줄어드니까 똑같이 먹게 되면 살이 찌는 거예요. 살이 찌면은 그만큼 관절에 무리가 가고 관절 무리가 가면 아프니까 또 운동을 안 하고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은 줄어들고 이런 악순환이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유산소보다는 일단 근육이 좀 좋아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걷기 운동과 근력 운동 뭐가 더 좋냐? 물론 둘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둘 중에 조금 더 비중을 준다면 근력 운동을 조금 더 비중을 주고 싶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한 3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부피를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로 세포 수는 극히 적어요. 세포 하나당 부피가 커서 그래요. 그리고 근육이 차지하는 부피가 크다 보니까 에너지 소모량이 많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해서 근육량이 늘어날 때 세포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근육의 부피가 커지고 그 안에 있는 세포 핵이 늘어나요. 근데 우리 몸은 이 가성비를 되게 따지거든요. 근육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에너지 소비가 많아지죠. 자동차로 치면은 연비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큰 근육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쓰지 않는 근육은 점점점 부피를 줄여요. 그런데 좋은 거는 부피만 줄지 근육 안에 있는 세포 핵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량을 키우잖아요. 그럼 그만큼 세포 핵이 많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나이 들어서 같은 운동을 했을 때 젊었을 때 운동을 많이 했던 사람하고 젊었을 때 운동을 하나도 하지 않았던 분이 같은 강도의 운동을 했을 때 젊었을 때 운동했던 분이 훨씬 빨리 근성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포 핵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근육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근력 운동 중에서도 하체 운동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하체 근육이 더 커요. 사이즈가 커서 같은 운동을 해도 쉽게 키울 수가 있고 하체 근육이 튼튼해야 넘어지는 낙상을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균형 잡기도 좋고 그래서 하체 운동에 집중을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노년에도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을 한 3가지 정도 추천해 드리면요. 첫 번째는 스쿼트예요. 스쿼트 아주 쉽잖아요. 방법을 모르시는 분도 거의 없을 거고 인터넷이나 자료를 찾아보면은 무릎을 망치지 않고 올바르게 하는 스쿼트 방법 이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걸 보면서 스쿼트 연습을 하셔도 되는데 나는 무릎도 아프고 유연성이 떨어져서 스쿼트를 그냥 하기 어렵다. 이런 분들은 월 스쿼트라는 걸 해주면 더 좋아요. 월 스쿼트는 벽에 짐볼 같은 그 공을 이용해서 체중을 약간 기댄 상태에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무릎에 부담을 덜 줍니다. 스쿼트 운동 내지는 월 스쿼트를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플랭크 운동인데 그냥 하는 플랭크 운동보다는 벽을 이용해서 좀 부담을 좀 줄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플랭크 운동이 있어요. 사이드 플랭크 운동 같은 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추천해 드리는 운동은 종아리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 종아리 근육을 수축시켰다 이완시켰다 계단 끝에 올라가서 하시면 되는데요. 이 종아리 운동은 좀 주의하실 게 근육이 너무 약하거나 어떤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하는 도중이나 운동하고 나서 다리에 쥐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근육이 막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혹시 쥐나거나 이런 분들은 꼭 병원에서 다른 질병, 뭐 혈관이라든가 정맥이라든가 근육 내에 다른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보시고 큰 통증이 없다면 종아리 운동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스쿼트 운동, 플랭크 운동, 종아리 운동 요 3가지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종아리 운동하는 거 알려드릴 거고요. 종아리는 다리에 있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만큼 종아리 근육이 좋아야 다리 쪽에서 심장 쪽으로 피를 쭉쭉 뿜어주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그 운동 알려드릴 거고요. 먼저 이렇게 어깨 넓이로 서신 다음에 이렇게 평지에서 하셔도 되고요. 계단 끝에 서서 발을 반쯤 걸치고 하셔도 돼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운동이에요. 자, 종아리 운동하실 때는 어깨 넓이로 서시고요. 균형이 흐트러져서 넘어질 수 있으니까 의자 모서리 같은 데 잡거나 앞에를 잡고 하시면 더 좋아요. 올라갈 때는 빠르게 올라갑니다. 쭉 올렸다가 내려올 때는 천천히 쭉 올렸다가 천천히 이거를 15회를 해주시면 돼요. 15번 쫙 올렸다가 천천히 올렸다가 천천히 이 운동을 하다가 다리에 쥐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근육에 문제가 있거나 근육 주변 신경이나 혈관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때는 꼭 병원 가셔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 종아리 운동 따로 시간 내서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린다면 양치질 할 때 하세요. 양치질 할 때 세면대에 앉아서 그냥 하지 마시고 종아리 운동 하면서 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따로 시간 내지 않아도 적어도 하루에 3번은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허벅지 쪽 운동인 스쿼트 운동인데요. 이거 뭐 너무 유명한 운동이라서 다 아실 텐데 어깨 넓이로 다리를 벌리고 넘어지지 않게 균형을 잡고 쭉 내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상체 앞쪽을 이렇게 감싸듯이 손을 잡고 내리셔도 됩니다. 무릎이 너무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면 운동 효과가 별로 없어요. 의자에 앉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근데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내려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때는 약간 발을 바깥쪽으로 넓혀주셔도 괜찮습니다. 본인한테 맞는 각도를 찾으셔야 돼요. 무릎 통증이 없는 각도를 찾아서 이렇게 운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스쿼트 같은 경우는 횟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20회 하셔도 되고 40회 가능하면 40회 하셔도 되고 근데 한 번에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는 20회 하고 조금 쉬었다가 또 20회 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맞는 강도와 수준을 찾아서 프로그램을 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릎 통증 때문에 이렇게 스쿼트를 하기는 힘들다. 자, 의자에 앉아서도 할 수 있는 쉬운 근력 운동 몇 가지 알려드리면요. 첫 번째로 발목을 운동할 건데 토 레이즈라고 발가락 쪽 발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쭉 들어요. 하나, 둘, 셋, 내리고 또 하나, 둘, 셋, 내리고 하나, 둘, 셋, 내리고 이렇게 10번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내리고 하나, 둘, 셋, 내리고 이렇게 토 레이즈 10번 하셨으면 반대로 힐 레이즈를 10회를 할 거예요. 뒤꿈치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내리고 하나, 둘, 셋, 내리고 이렇게 힐 레이즈 10회 하셨으면 레그 레이즈 10번. 자, 레그 레이즈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쭉 펴서 하나, 둘, 셋, 내리고 하나, 둘, 셋, 내리고. 근데 이때 이게 나는 좀 운동 강도가 약해서 더 무게를 올리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 발목에 모래주머니 같은 거 차고 운동하셔도 더 도움이 돼요. 모두 10회씩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니 레이즈. 이번에는 허벅지를 들 거예요. 허벅지는 양쪽을 한 번에 들기는 좀 힘드니까 한쪽씩 하시면 돼요. 들어서 하나, 둘, 셋, 내리고 하나, 둘, 셋, 내리고 10회 했으면 반대쪽도 하나, 둘, 셋, 내리고 하나, 둘, 셋, 내리고 이렇게 10회 해서 니 레이즈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고무 밴드 있잖아요. 테라밴드라고. 이거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이용해서 운동을 할 건데 양쪽 다리 사이에 껴주세요. 자, 이렇게 걸어주시고 한쪽 다리는 고정하고 이쪽 다리를 옆으로 밀 거예요. 쭉 벌려서 하나, 둘, 셋, 제자리 하나, 둘, 셋, 제자리 하나, 둘, 셋, 제자리 이렇게 10회 해주고요. 이제 반대쪽 해야죠. 이쪽 다리 고정하고 이쪽 다리를 하나, 둘, 셋, 제자리 하나, 둘, 셋, 제자리 하나, 둘, 셋, 제자리. 자, 이렇게 해서 10회씩 각 모든 운동은 10회씩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운동이 이제 무릎 관절을 보호하면서도 하체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리 운동 했으니까 등 운동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너무 하체만 하면은 우리가 몸이 꾸부정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을 피는 운동 할 거예요. 밴드를 양쪽에서 잡고 등을 이렇게 벌린다는 느낌으로 하나, 둘, 셋, 제자리 하나, 둘, 셋, 제자리. 이것도 10번 해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제자리. 이렇게 해서 하체 운동하느라고 꾸부정해진 등을 쭉 펴주면 운동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노년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을 3가지 추천하는 거는요. 이거 너무 좀 뻔한 대답이기는 해요. 첫 번째, 좋은 음식 먹고요. 두 번째,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세 번째로는 멘탈을 잘 챙겨야죠. 그래서 정신 건강을 위해서 뭐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족이나 친구분들하고 어떤 사회적인 소통을 잘 이루어서 이 3가지만 잘 해주신다면 노년 건강을 잘 챙길 수 있을 겁니다. 노년에는 식습관 중에서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은 떨어지게 돼요. 소화 기능이 떨어지니까 육류에서 얻을 수 있는 단백질을 잘 안 먹게 돼요. 그러면 배는 고프니까 뭘 먹게 되냐면 김치라든가 뭐 짠 반찬, 밥이랑 해서 드시거든요. 서서히 단백질을 안 먹게 되니까 근육이 줄어들면서 부상의 위험이 커지는 거예요. 노년이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육류를 통한 단백질 섭취는 어렵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소화도 잘 안 되고 치아도 좀 약하니까 이게 씹기도 어렵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부드러운 걸 드시는 게 좋아요. 부드러운 단백질.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두부 아니면 콩 아니면 생선 한 토막 그다음에 계란찜 이런 것들이 좀 부드러우면서도 먹기 편한 그런 단백질 섭취가 되겠죠. 아니면 난 고기가 너무 먹고 싶은데 치아가 약해서 잘 못 먹겠어. 그러면 음식을 찌세요. 육류 단백질이라 그래도 같은 재료라도 이걸로 굽느냐 찌느냐 삶느냐에 따라서 이게 부드럽게 변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꼭 먹고 싶은 음식인데 치아가 약해서 못 먹는다면 음식을 삶거나 쪄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 중 뭘 더 추천하느냐? 저는 식물성을 좀 더 추천을 해드려요. 그렇지만 이거는 분명히 호불호가 있고 개인차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걸 더 섭취를 해야 된다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 개인차가 있어요. 두 가지를 비교한 연구들이 있어요. 노년에서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어떤 게 더 근성장에 도움을 줬느냐? 결과는 식물성이 조금 더 우세한 걸로 나왔습니다. 왜 그런지는 뭐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동물성이 안 좋다라는 건 아니고요. 이점은 확실히 있어요. 식물성이. 왜냐하면 동물성 단백질을 먹었을 때 콜레스테롤이라든가 포화지방 등을 함께 섭취를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어서 식물성을 조금 더 추천을 하고 있지만 나는 정말로 고기를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고기를 못 먹으면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 먹어야죠. 어떤 게 더 좋다라기보다는 개인의 기호를 맞춰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동을 멈추는 순간 건강은 급격하게 나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기 요양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그렇게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신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기 전 몇 개월 내지 1, 2년 전에 운동을 안 하세요. 평상시에도 운동을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어떤 계기에 의해서 어디 다쳤다든지 낙상을 당했다든지 우울증이 생겼다든지 하는 이유로 원래 하던 운동을 멈추면 반드시 그 이후에 급격한 건강 악화를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을 어떤 적금을 든다라는 생각으로 꾸준히 계속해서 해 나가신다면 삶의 질도 훨씬 좋게 할 수가 있고 노년 건강을 챙기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운동하세요. 40대 이후에는 한번 쭉 다 검사를 받아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눈에 여러 가지 부분 중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알고 그 다음에 위험 요소가 있으면 권장된 스케줄 따라 뭐 5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거 이제 안과에서 얘기해 주시니까 검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변한 거예요. 예전에는 57세다 그러면 정년 퇴임 이후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노화에 대한 것들을 그냥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흰머리가 나고 머리가 빠지고 돋보기를 끼고 뭔가 눈이 침침하고 그런 걸 받아들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그냥 중년일 뿐이거든요. 자, 예전에는 우리가 어른 대접을 해주는 게 30살이면 어른 대접을 해줬는데 지금은 45은 돼야 그래도 사회적으로 어른이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렇다면 좀 더 나이가 들었어도 노인이 아직 아닌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고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늙지 않았어 아직.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증세가 생기면 나는 빨리빨리 항노화 치료를 해서 오랫동안 나는 일을 해야 돼. 이런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잘 안 보이냐면 가까운 장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서류 볼 때 이렇게 하고 보죠. 근데 실제로는 안경 끼신 분들은 이게 아니라 안경 너머로 이러고 봅니다. 또는 이렇게 하고 하여튼 안경을 피해서 봐요. 왜냐면 근시가 있으면 안경 안 끼면 가까이 잘 보이니까 어쨌건 안경을 벗고 보죠. 그래서 식당에 가서 메뉴판 달라고 하고 이렇게 보시는 분은 다 노안이 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초점 안경 끼고 이러면 아니겠지만 그 다음에 핸드폰 작은 글씨 같은 건 잘 안 보이니까 다 무지 확대하고 화면 되게 크게 해놔서 쓰고 있으면 옆에서 다 뭐 하는지 알아요. 그런 게 이제 노안이 오는 중요 증상이고 각자의 느낌에서 봤을 때는 전에보다 피로가 빨리 오고 침침해요. 그리고 어두울 때 확실히 덜 보여요. 그래서 날이 좀 침침하다, 비 온다 이런 날 확실히 시력이 덜 보이고 덜 나오고 이런 느낌 많이 가지게 되고 밝은 빛에 오래 노출된 것에 대해서도 불편해요. 그러니까 골프 치거나 이럴 때 야외 활동 많이 하면 굉장히 피로를 빨리 느끼고 이제 이런 것들이 노안의 증상이죠. 결국 노안이라고 하는 건 증상이고요. 증상이 생기려면 원인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원인병에 해당하는 건 백내장이에요. 근데 그거는 시기적으로 비슷하게 오다 보니까 백내장이 오면 당연히 증상적으로 노안이 오는 거죠. 그렇게 매치업이 되는 거죠. 백내장은 나이가 들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세월의 흐름을 막지 않는 한 어려워요. 그런데 자외선 차단을 잘해주면 조금 천천히 늦게 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글라스 잘 끼면 분명히 도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일찍 선글라스 안 끼고 자외선에 많이 노출된 야외에서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백내장이 좀 더 먼저 오는 것도 맞고요. 근데 우리 몸의 노화를 이렇게 보면 약간의 체질적인 것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피부가 정말 탱탱하고 눈도 되게 좋은데 탈모가 먼저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뭐 눈도 좋고 청력도 좋고 다 좋은데 소화기관이 먼저 나쁠 수도 있고 뭔가 이런 식이지 노화라고 하는 게 나이 몇 살 딱 되면 주민등록증 순서대로 우다다 망가지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체질의 문제도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화 방지에서 중요한 건 적절한 휴식. 아무래도 어찌됐든 자외선이 만병의 근원, 눈에 오는 만병이 그러니까 선글라스 적절하게 잘 고르시는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맨날 말씀드리는 게 기계나 장비를 잘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좋은 모니터를 갖고 보면 덜 피곤해요. 그것도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에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 덜 나빠지는 거, 그런 건 당연한 거니까 기계 기술들을 활용하시는 게 그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안 맞는 안경 끼시고 계시면 빨리 고치시고 그거는 진짜 힘들죠. 근데 그런 경우 꽤 많습니다. 특히 엄마들. 왜 그러냐면 제가 임신했을 때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걸로 알려지는 게 파마하는 거랑 콘택트 렌즈 끼는 거죠. 왜냐면 임신했을 때 면역이 떨어지니까
그런 염증 같은 게 생기면 골치 아프기 때문에, 그리고 애기한테 해로울까봐 파마약 안 좋으니까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제가 콘택트 렌즈를 안 끼고 안경을 끼는데, 근데 이제 안경을 낄 때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임신을 하면 도수가 바뀝니다. 근시가 심해져요, 일반적으로. 왜 그러냐면 수분이 늘어나면서 각막이 물을 먹어서 볼록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난 그전에 마이너스 300도짜리 렌즈를 끼면 됐었는데, 렌즈 빼고 안경을 끼려고 하니까 한 마이너스 500도 돼야지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5.0 안경을 끼고 아기 낳고 그냥 계속 난 마이너스 5를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 꽤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수분이 빠져나가고 분만 후에 육아하면서 다시 마이너스 3으로 돌아왔는데 마이너스 5를 끼고 있었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 차이만큼 눈에 과한 스트레스를 줘서 노안이 일찍 와요. 그런 경우들도 가끔 있어요. 40대 초반인데 안경을 끼고 되게 가까운 데가 잘 안 보인다. 아직 그럴 나이 아닌데 검사해보면 안경이랑 도수가 확 틀리고, 그러면 바로 맞추죠, 제가. 예, 임신하셨을 때 그럼 어떻게 하세요 하고, 예, 오래 했으니까. 저는 이제 40대 이후에는 한번 쭉 다 검사를 받아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눈에 여러 가지 부분 중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알고, 그 다음에 위험 요소가 있으면 권장된 스케줄 따라 뭐 5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거 이제 안과에서 얘기해 주시니까 검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내가 21살 때 예를 들어 시력교정 수술을 받았어. 그래서 난 그때 검사도 한번 했고 눈이 싹 좋아졌어. 그래서 난 한 뭐 55세까지 멀쩡하겠지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눈의 검사를 하고 그 상태가 좋아졌다고 해서 내 눈은 평생토록 가진 않는다. 나는 뭔가 때때마다 해야 되는 주기적 검사는 어떤 생애 주기적인 검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 40세, 55세 이렇게 꼭 검사를 대부분 권해드리죠. 나이에 따라 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꼈다 뺐다 하는 게 청소년기엔 해롭습니다. 청소년기에는 뭐 눈이 많이 나쁘진 않고 뭐 이래서 체육 시간에는 벗고 공부할 때는 끼고 뭐 이러는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은 청소년기엔 눈이 변할 수 있거든요. 근시가 진행하는 것도 보통 그때 다 해요. 16살, 17살 때까지 다 진행은 거의 하는데, 근시 진행의 제일 큰 원인은 뭐냐? 잘 안 보여서예요. 잘 안 보이면 더 잘 보기 위해서 찡그리면서 눈이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청소년기에는 그냥 완전 교정 상태로 안경도 잘 맞춰서 끼고 계속 끼는 게 좋아요. 근데 문제는 애들이 안경을 잘 안 닦는다는 거. 그래서 맨 휘어지고 부러지고 삐뚤음하고 지저분해져 있고, 그럼 사실 그거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경은 늘 끼되 잘 끼도록 관리해 주는 거. 그거는 비싼 안경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잘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눈 사이즈에 잘 맞게 하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안경 깨먹었다고 야단치지 마시고 새로 얼른 해주시고. 요새는 그 안경알이 비싸진 않아요. 근데 왜 중요하냐면 엄마한테 야단 맞을까봐 그냥 뭐 학교에 두고 왔어, 안 껴도 잘 보여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더 나빠진다라는 거고. 자, 어른들은 좀 틀려요. 어른들은 이제 근시 상태에서 노안이 오면 벗어야 잘 보여요. 근데 그거를 한다고 해서 노안이 더 진행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어차피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백내장이 생기면서 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걸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내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는 걸 막을 수는 없고, 그냥 잘 보이는 대로 그때그때 편하게 하셔도 돼요. 그건 틀린 말이고요. 거기에서 말하는 원시와 노안은 조금 또 다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시라고 말하는 건 근시의 반대말인데, 원시는 멀리는 잘 보이고 가까이 보기 위해서 눈에 힘을 많이 줘야 되는 그런 눈이에요. 근데 원시의 경우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을 일반적으로 보이니까 뭐 안경과 관계 있고 이런 문제랑은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아마 그 질문에서의 것은 이제 노안이 있을 때, 즉 돋보기가 필요한 분이 그거를 안 끼는 게 도움이 되냐 아니냐 뭐 이런 것의 차이점인데, 그거 역시 돋보기든 지팡이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다리가 아프고 힘이 없으면 지팡이를 짚고 걸을 뿐이지, 내가 뭐 이 지팡이를 짚고 걸었다고 해서 없던 병이 생기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 도움 받으시면 돼요. 일단 지압, 경락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눈은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보드라고 보호되어야 되는 조직이고요. 세게 누르면 굉장히 많이 다칩니다. 그리고 눈 누르면 엄청 아파요. 하지 말라고 우리 몸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눈을 한번 세게 눌렀다 띄잖아요. 그러면
눌렀다 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안에가 쿠션을 흡수할 수 있는 말랑말랑한 연부 조직이기 때문에 눌렀다가 뛰면 공이 바운드 하듯이 리바운드로 탕탕탕탕 하면서 계속 흔들려요. 그러면서 안쪽에 망막 조직을 잡아떠서 망막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요. 온열 마사지, 온찜질은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보면 우리 몸에 어디든 아프거나 찌뿌두둥할 때 뜨끈뜨끈하게 해주면 대부분 많이 좋아요. 단 감염이 되어 있을 때 뜨뜻하게 만들면 그건 세균아 자라라 하는 그런 행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래끼가 막 나서 이게 붓기 시작했는데 술 한잔 먹고 콩나물국 먹고 자면 되지 뭐 이상한 생각 잘못해서 뭐 뜨끈하게 지지고 다음날 정말 이만하게 부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 되겠죠. 병이 없을 때 수술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너무 심해도 수술하면 늦었겠죠. 그래서 제가 재밌게 설명드리면 여드름 짜는 거랑 비슷하다고 알려드리는데 여드름 막 올라오기 시작할 때 그거 막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감염되고 썩나고 막 난리 나죠. 너무 심해졌을 때 짜긴 쉬운데 푹 파이고 흉터 생기죠. 항상 적절한 시기에 하는 거예요. 이건 정해져 있어요. 근데 보통 그냥 어려운 게 아니고 대개 보면 60세 이후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백내장 분류표 뭐 이런 거 있는데 3단계 이상 그러면 무조건 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막 너무 심해진 상태에서 고쳐주세요 해갖고 잘 고쳐주세요.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뭐 안경도 안 끼게 해주세요. 어려워요. 근데 적절한 시기에 해달라고 하시면 당연히 쉬워요. 어떤 세상의 어떤 병도 심해지고 나서 잘 고칠 수 있는 병은 없어요. 78세에 8단계가 돼서 오시면 그거는 수술을 아무리 많이 한 의사도 결과를 좋게 만들기 어렵습니다. 근데 46세 이제 1단계 시작하는데 그걸 뭐 벌써 합니까? 그 경우는 좀 기다리셔도 됩니다. 항상 적당한 때, 여드름이 딱 익었을 때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젊어졌잖아요. 예전보다 사회가 젊어졌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소득을 벌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더 이상 중년 이후에 노년을 아주 편안하게 대접받으면서 살 수는 없어졌습니다. 저는 지금은 노안이라는 말도 사실 적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중년 아니에요. 중년에 겪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잘 지내야 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덜 늙고 관리 잘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제 그냥 중년이에요. 옛날 기준으로 보면 노안이 와 있는 그런 나이고 근데 관리해서 젊게 지내야 되고 그렇게 일을 해야 되니까 적절하게 검사도 받으시고 너무 늦지 않게 치료도 받으시고 그러면서 오랫동안 중년을 늘리세요. 우리가 노년으로 아프고 잘 안 보이고 건강하지도 않은 상태로 여기저기 병원 다니면서 20, 30년을 오래 사는 것보다는 그거는 짧고 그래도 건강하게 내 마음대로 이것저것 하면서 중년을 오래 가는 게 그게 더 해피라이프에 가깝잖아요. 요즘은 저희 성형외과도 노인 수술, 동안 수술이 거의 대세를 이루고 있고요. 주변에 자기 친구들에 비해서 나이가 들어 보인다던가 아니면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눈 밑에 마치 지방 덩어리 하나가 크게 달려 있는 것 같은 이런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병원을 찾는 분들이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물론 가서 치료받으시면 좋긴 하지만 아무래도 돈이 들지 않습니까? 집에서 간단하게 돈을 안 들이고 피부 탄력을 증가시키고 얼굴이 어려 보이는 그러한 방법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들, 반호박이 성형외과 대표 원장 반재상입니다. 오늘 지식한상 여러분들께 좀 어려 보이는 방법, 동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기가 거울을 보고 나 너무 늙었다, 나이 들어 보인다, 더 이상 이제 거울을 보기가 싫다,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할 때만 해도 25년 전? 뭐 이때쯤 되죠? 그때만 하더라도 젊은 분들이 수술을 하러 오셨어요. 근데 지금 성형외과를 찾는 분들은 젊은 사람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요즘은 저희 성형외과도 노인 수술, 동안 수술이 거의 대세를 이루고 있고요. 주변에 사람들하고 많이 비교를 하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자기 친구들에 비해서 나이가 들어 보인다던가 아니면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눈 밑에 그늘이 확 보인다던가 팔자주름이 깊게 보인다던가 이런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병원을 찾는 분들이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찾아오시는 원인을 갖다가는 분석해보면 나이 들어 보이는 부위들을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이 처져 보일 때, 어느 날 사진을 찍었는데 자기 눈이 작아졌다, 옛날보다. 그러면 이게 눈이 처진 겁니다. 두 번째는 눈 밑에 그늘이 심하게 보일 때, 눈 밑이 갑자기 퀭하니 퍼지고 다크서클처럼 보인다던가 아니면은 눈 밑에 마치 지방 덩어리 하나가 크게 달려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럴 때 자기가 나이가 들었다고 느끼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팔자주름이 너무 깊었다든지. 팔자주름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팔자주름 있는 이 부위에 콜라겐이나 지방이 빠지면서 그 부분이 꺼지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피부들이 늘어지면서 팔자주름이 심하게 되는데, 어느 날 팔자주름이 심하게 보이면 그것도 노화가 많이 진행됐다라고 병원에 찾아오시고요. 그 밑으로 이 마리오네트 주름이라고 그래서 이 부분, 입가에 이렇게 주름 생기는 거, 심하게 목이 늙어 보일 때, 이럴 때 사람들은 자기가 나이가 들었다, 예전에 비해서 늙어 보이는구나,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인체는 정말 복합적으로 미묘한데요. 눈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체에서 안화라고 하는 뼈 주변에 지방층을 넣어서 안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중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위쪽에 있는 지방이 이렇게 밑에 쪽으로 처지게 되죠. 위에 있는 지방은 점점점 꺼지게 되고요. 아래에 있는 지방은 점점점 나오게 됩니다. 젊을 때는 이러한 구조물들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이런 조직들이 발달해 있지만, 나이가 들면 이런 조직들이 흐물흐물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미끄러져 내려오고, 또 앞쪽을 막아주고 있는 소위 말해서 근막층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점점점 약해지게 되죠. 자연스럽게 눈을 보호하고 있는 지방들이 근막층을 뚫고 서서히 형태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래는 불룩해지고 눈꺼풀 위는 꺼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간단하게는 얼굴 피부 탄력을 보는 그런 테스트가 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 인터넷상에서도 이제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셀카를 찍을 때 우리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하셔가지고 찍어보세요. 한번 밑으로 해가지고 찍어보세요. 그러면은 그 차이가 나겠죠, 당연히.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피부가 탄력이 좋을 거고, 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피부가 이제 쭈글쭈글해 보일 텐데, 피부 탄력이 적으신 분들은 굉장히 얼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피부 탄력이 좋으신 분들은 굉장히 생각보다 차이가 안 나요. 이런 거를 통해서 재미있게 자기 얼굴의 피부 탄력을 좀 알아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신경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등 피부잖아요. 그래서 손등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이게 다시 원래대로 복구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 복구되는 시간이 느릴수록 피부 탄력이 그만큼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의 피부 노화 상태를 우리가 그만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그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피부 탄력 검사 말씀드렸습니다. 눈 밑 같은 경우는 중요한 관리는 첫 번째는 동안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눈 밑에 지방이 튀어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근막이 약해지고 근육이 약해지면서 눈 밑에 지방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이 눈 밑에 근육을 단련하시면 긴장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나오는 거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눈 밑에 근육을 단련하셔서 동안 근육을 발달시키면은 눈 밑에 지방을 어느 정도 예방하실 수 있고요. 눈 밑에 피부는 계속 노화가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부 상태를 잘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시기 때문에 콜라겐이나 항산화 관리를 잘 하시고요. 젊었을 때부터 주름이 진행될 때 열심히 보습을 잘 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30대, 20대 친구들도 이제 클리닉을 많이 방문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클리닉은 물론 가서 치료받으시면 좋긴 하지만 아무래도 돈이 들지 않습니까? 집에서 간단하게 돈을 안 들이고 피부 탄력을 증가시키고 얼굴이 어려 보이는 그러한 방법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 얼굴 근육인데요. 얼굴에 있는 근육들이 80개가 넘게 있습니다. 노화와 관계된 근육들은 한 34가지 정도가 관계가 있고요. 크게 3개의 군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얼굴 근육은 눈을 중심으로 해서 상부 근육,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찌푸린다든지 눈썹을 들어 올린다든지 하는 이런 관련된 근육들. 두 번째는 이 눈가하고 그 다음에 입가에 이렇게 수평선을 그었을 때 이 중간에 있는 광대 근육들, 간단하게 입술을 들어 올리는 근육들이에요. 다 이렇게, 그죠? 치아가 보이게 입술을 올릴 수가 있는 근육들이 있어요. 요거를 제가 1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요 근육을 2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마지막은 입꼬리를 중심으로 수평선을 그었을 때 아래에 있는 근육들, 간단하게 턱 쪽에 있는 근육들이죠. 여기 보면 턱 끝에 호도씨처럼 이렇게 생기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게 턱끝 근육, 입꼬리를 내리는 근육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목 쪽에 넓은 목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런 근육들이 3군에 속하는 거죠. 1군, 2군, 3군. 근데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 동안과 관계에 있는 나이를 어려 보이게 하는 근육들은 2군 근육들인 거예요. 얼굴 중앙에 있는 근육들이 바로 동안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발달하신 분들은 다 어려 보이세요. 재밌게도 선천적으로 이 근육이 발달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어릴 때부터 좀 뭔가 귀엽고 어려 보이게 되죠. 이게요, 젊은 사람한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젊은 사람들 요즘에 입꼬리 올려달라고 보톡스 놔달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오세요. 심지어는 수술까지 합니다. 입꼬리를 끌어올리는 수술을 해요. 근데 절대 그런 수술은 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부자연스럽거든요. 가장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귀여워 보이고 예뻐 보이고 어려 보이는 얼굴은 어떤 거냐면, 중앙에
있는 근육을 항상 단련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근육을 단련하는 법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인터넷 강의를 보면요, 여기 자꾸 여기를 웃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원리를 아셔야 돼요. 원리를. 사람은 24시간이 있으면 정말 잘 자는 사람들 한 7시간 자고 나머지 17시간은 깨어 있어요. 근데 그 깨어 있는 동안에 내가 어떤 표정을 짓느냐가 그 사람의 얼굴을 결정하는 거예요. 17시간 동안에 자기가 계속 심각하게 이렇게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잠깐 2, 3분 웃는 연습을 했다고 얼굴이 변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에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그걸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3번 근육이죠. 3군에 있는 근육들을 쓰시면 안 돼요. 그거부터 먼저 시작하셔야 됩니다. 3군 근육을 힘을 빼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입을 살짝 힘을 빼는 연습을 하세요. 입술에. 현대인들은 긴장을 많이 해요. 긴장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입술에 힘을 줘요. 여러분들 전철에 한번 타서 보세요. 사람들 다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얼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동안에 계속 그 근육을 쓰는데 어떻게 그 근육이 퇴화를 합니까? 3번 근육을 여러분들이 힘을 빼셔야지 2번 근육을 트레이닝 할 수 있는 거예요. 2번 근육을 훈련할 수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2두근을 쓰면 3두근은 릴렉스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길항작용을 한다고 그래요. 얘가 힘을 쓰면 얘는 힘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3번 근육이 힘을 쓰면 2번 근육은 힘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서로 반대작용을 합니다. 3번 근육에 힘을 많이 주는 사람들은 절대로 2번 근육에 힘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3번 근육에 힘을 빼는 연습을 하세요. 그게 바로 긴장을 풀고 활성산소를 줄이는 방법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3번 근육에 힘을 빼면 여러분들 몸 안에 힘도 빠져요. 여러 가지 긴장된 상황에서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힘 빼면 그 다음에 여기를 단련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 힘이 빠졌으면 여기에 힘을 줘야 돼요. 광대 근육은 치아가 보이게 하는 입술을 들어 올리는 5개의 근육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핵심은 광대 근육이라는 근육이에요. 이렇게 당기는 근육이죠. 이 당기는 근육과 입술을 들어 올리는 근육들이 있어요. 이 안쪽에. 이런 근육들을 골고루 발달시켜야 되는 거죠. 이것도 단련을 하려면 3달 이상이 걸려요. 근데 가끔 한 분 정도 아예 2, 5, 5 절대 그걸로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연습을 하실 때는 가능하면 많이 하셔야 돼요. 거울 한번 보시면서 여기에 힘을 빼시고 여기에다가 자꾸 힘을 주는 연습을 하세요. 이렇게 치아가 보이셔야 됩니다.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처음에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라도 따라 해보세요. 그럼 올라가죠.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선생님 그렇게 하니까 눈가주름이 너무 생겨요. 물론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게라도 딱 하세요. 많이 하시면 그 다음에는 저처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눈가주름 안 생기세요. 하나도 생기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선생님 저는 잘 때도 입을 다무는데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분이 평소에 깨어있는 동안에 그렇게 사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평소에 이런 습관을 고치신다면 잘 때도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사실은 1시간 동안의 강의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마치 요가나 운동처럼 꾸준히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병원에 오신다면은 힘을 쓰는 근육 있죠? 예를 들면 보톡스나 이런 걸로 기술로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힘을 쓰는 근육들을 일시적으로 한 3달 정도 힘을 빼게 하는 그런 주사를 통해서 조금은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의 핵심은 가운데 얼굴의 근육을 발달시켜야 된다. 연습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간단하게 2, 3분 정도의 운동으로 해결이 안 된다. 나의 평소의 습관을 바꾸셔야 된다.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행이 되기 시작할 때는 이런 예방법이 도움이 되지만 이미 많이 진행이 되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성형외과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환자들한테 3단계를 설명합니다. 아직은 피부가 늘어지지 않으신 분들, 그런데 지방은 많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눈 안쪽, 그러니까 여기 결막 쪽을 이용해서 그 안쪽에 있는 지방을 재배치하거나 그 안쪽에 있는 지방을 제거하는 수술을 할 수 있고요. 겉으로는 흉터가 안 남는 거죠.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이가 진행이 돼가지고 피부가 좀 노화가 진행된 분들, 속눈썹 난 부분을 정확하게 딱 근접해서 절개를 하면 흉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지방을 재배치하고 늘어진 피부는 일부 제거를 하고 눈 밑에 애교 근육이라고 하는 이런 근육들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강화시키는 그런 수술을 할 수 있고요. 더 진행이 된 분들, 50대 후반이나 이 가운데 얼굴이 처지면서 눈 밑이 그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얼굴을 같이 끌어올리는 중안면부 거상이라는 수술을 하면서 하안검 수술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로 말씀드리긴 너무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관리입니다. 몸을 건강하게 하시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고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그 다음에 활성산소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젊어 보이게 되죠. 피부 노화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첫 번째는 자외선입니다. 간단하게 보면 자외선 노출이 많은 분들은 피부 노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죠.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는 자외선 차단을 잘 하셔서 피부 노화를 충분히 막으시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생활 습관을 잘 조절하셔가지고 스트레스를 덜 받고 그 다음에 균형 잡힌 식사를 해서 활성산소 양을 줄이고 비타민C를 충분히 복용을 해서 피부의 콜라겐을 파괴하고 피부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적절하게 잘 조절하시면 피부의 상태가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고요. 또 이외에 가장 기본적으로 피부는 결국 나이가 들면서 수분이 감소하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고 피부에 로션이라든가 이런 것들 충분한 보습을 잘 해주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표정 관리, 나이가 들었을 때 결국 운동을 열심히 잘 하시고 몸에 있는 근육을 잘 관리하시는 분들이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얼굴의 근육을 잘 관리하시고 이러한 생활 속에 굉장히 복합적인 내용들이 우리 노화와 관계가 있습니다.